그거 참 그럴듯해. 세계의 계산 단위가 12진법에서 10진법으로 통일되는 과정과 통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드는걸? 스크류는 말했다. 그건 6손가락과 5손가락의 숫자 비율에 대응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고 사카모토는 말했다. 그런데 어떻게 자네는 그런 걸 잘 아나? 스크류가 사카모토에게 물었다. 대학에서 유전학 강의를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어서요. 사카모토가 온통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역장은 유쾌하게 웃었다. 철도 회사에 들어가서도 유전학 강의가 효과를 발휘하는구먼. 공부라는 건 무조건 하고 볼 일이에요. 정말. 스크루가 역장에게 말했다. 그렇지만 손가락이 6개면 피아니스트가 아주 좋아할 것 같기도 한데요. 역장이 그 말을 받았다. 꼭 그렇지만 않은 것 같습니다. 손가락이 6개인 피아니스트 이야기를 들어보니 여러분의 손가락이 오히려 방해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손가락이 오히려 방해가 된다고 합니다. 방금 사카모토 씨가 말한 것처럼 6개를 균등하고 자유롭게 움직인다는 것은 인간에게는 꽤 부담스러울지도 모릅니다. 5개가 딱 알맞다고나 할까요? 6개 손가락을 가져서 혹시 좋은 점이 있을까요? 역장이 말했다. 조사를 해보니 중세 유럽에서는 육손이를 마술사 또는 마녀라고 해서 불태워 죽였다는 설이 있습니다. 십자군 시대의 어느 나라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모두 잡아 죽였다고 해요. 진짠지는 모르겠지만요. 보르네오 섬에서는 육손으로 태어나면 무조건 주술사를 시켰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는 하나의 축복이라고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주술사? 어디까지나 보르네오 이야기지만요. 그 무렵 점심시간이 끝나고 이야기도 끝났다. 스크류는 도시락에 대해 역장에게 감사를 표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사카모토와 함께 본사로 돌아왔다. 본사에 돌아와 도면에 몇 가지 필요한 것을 적어 넣으면서 문득 떠오르는 게 있었다. 옛날 하이다에게서 들은 아버지의 이야기였다. 오이타의 산소곤청 여관에 장기 투숙하던 재즈 피아니스트가 연주를 하기 시작하기 전에 피아노 위에 올려놓은 주머니 혹시 그 안에 든 것이 포르말린에 담긴 좌우 6번째 손가락이 아니었을까? 그는 어떤 이유로 어른이 된 다음에야 그것을 수술로 절제하여 병에 넣어서 가지고 다닌 것이다. 그리고 연주하기 전에는 반드시 피아노 위에 올려두었다. 부적처럼. 물론 스크류 상상에 지나지 않는다. 근거도 무엇도 없다. 그 일은 지금으로부터 40년이나 더 전의 옛날 일이다. 그러나 생각할수록 그것이 하이다가 이야기한 수수께끼의 공박을 메워줄 요요한 단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저녁 어스름이 깔리기 전까지 연필을 들고 도면대 앞에 앉아 거기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다음 날 스크류는 히로우에서 사라를 만났다. 둘은 주택가 한 구석에 있는 조그마한 비스트로에 들어가 식사하는 동안 스크류는 나고야에서 옛 친구 둘을 만난 경위와 대화 내용에 대해 이야기했다. 간단히 요약한다면 했지만 꽤 길어진 이야기를 사라는 흥미로운 표정으로 귀를 기울여 들었다. 그런데 이런 데 저런 데서 이야기를 멈추고 질문을 했다. 도쿄에 머물렀을 때 무슨 약 같은 걸 먹여서 자신을 강간했다고 시로가 다른 친구들에게 말했던 거네? 그런 얘기 있어. 시로는 다른 친구들 앞에서 상황을 아주 생생하게 묘사했어. 매우 내성적인 성격으로 평소에는 성적인 화자를 애써 피했는데도 아우가 한 말로는 그래. 당신한테 두 얼굴이 있다고 했고 보이는 것만 가지고는 상상하기도 힘들 만큼 다른 어두운 이면의 얼굴이 있다라고 말했다고 해. 사라는 복잡한 표정을 지으며 잠시 생각했다. 있지? 그 말에 대해 뭔가 짐작가는 것 없어? 예를 들면 당신
두 여자 사이에 뭔가 특별한 친밀감이 생길 만한 순간이 있었다든지. 스크루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한 번도 없었을 거야.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게 늘 의식했으니까. 늘 의식했다고? 그 애를 이성으로 의식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는 거야. 둘만 있는 시간을 만들지 않으려고 애썼어. 사라는 잠시 눈을 가늘게 뜨고 고개를 갸웃했다. 그룹에 속한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조심했다고 생각해? 다시 말해, 남자애들은 여자애들을, 여자애들은 남자애들을 이성으로 의식하지 않도록. 당시에 다른 애들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물론 속내까지는 몰라. 그렇지만 전에 말했듯이 남녀관계를 어둠 속에 개입시키지 않는 것이 우리의 암묵적인 룰이었어. 그건 확실해. 그런데 그게 부자연스러운 일이라는 생각 안 들어? 그 나이에 남녀가 친밀하게 자주 만나고 자주 자리를 같이 하면 서로에 대해 성적인 관심을 갖는 게 당연한 일 아닐까? 여자친구를 하나 만들어서 평범하게 1대1로 데이트하고 싶은 마음은 나한테도 있었지. 섹스에 대해서도 물론 관심이 있었고, 보통 그러듯이 그룹 바깥에서 여자친구를 만든다는 선택지도 있었어. 그렇지만 당시 나한테는 5명 그룹이 무엇보다도 소중한 의미였어. 거기서 벗어나 뭔가를 한다는 건 거의 생각할 수 없었어. 거기에 멋진 조화가 있었으니까. 스크루는 고개를 끄덕였다. 거기 있었으면 어쩐지 나 자신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한 부분이 된 듯한 느낌이 있었거든. 그건 다른 어떤 장소에서도 얻을 수 없는 특별한 종류의 감각이었어. 사라는 말했다. 그래서 다들 성적인 관심을 어딘가에 억지로 눌러두지 않을 수 없었던 거야. 5명의 조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완벽한 그룹을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서. 나중에 돌이켜보니 확실히 부자연스러운 요소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해. 그렇지만 그때는 가장 자연스러운 일이라 여겼어. 우리는 아직 10대였고 모든 게 처음 경험하는 일이었으니까 우리가 처한 상황을 객관적인 시선으로 보는 일 따위는 할 수 있었을 리 없겠지. 다시 말해, 어떤 의미에서 모든 그룹의 완벽함에 갇혔던 거야.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없을까? 스크루는 생각해 보았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랬을지도 몰라. 그렇지만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그 속에 갇혔어. 지금도 후회하지 않아. 정말 흥미로워. 사라는 말했다. 아카가 하마마스에게 살해당하기 반년 전에 시루를 만난 이야기도 사라의 주의를 끌었다. 경우는 조금 다르지만 그 이야기는 내 고등학교 반 친구 생각이 나게 해. 미인이고 날씬하고 집도 부자고 외국에서 살다가 귀국했는데 영어도 프랑스어도 잘하고 성적도 최상이었어. 늘 뭘 해도 사람들 눈을 끌었어. 친구들에게 찬양받고 후배들에게 동경의 대상이었어. 사립여고라서 그런 게 얼마나 심했는지 몰라. 스크루는 고개를 끄덕였다. 세이신 여대에 들어가서 중간에 2년 프랑스 유학을 갔어. 귀국해서 2년 정도 지나 우연히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오랜만에 그의 얼굴을 보고 난 할 말을 잃었어. 뭐라 하면 좋을까? 색채가 흐려졌다고 할까? 강렬한 햇살 아래 오랫동안 드러나 있다 보니 색이 전부 바랜 것처럼. 겉모습은 옛날이랑 다름없었어. 여전히 미인이고 날씬하고 다만 예전보다 흐려 보였던 거야. 나도 모르게 텔레비전 리모컨이라도 들고 색깔의 농도를 몇 단계 올려놓고 싶을 정도로 정말 기묘한 경험이었어. 사람이 몇 년 만에 이 정도로 눈에 띄게 흐려질 수 있다니. 그녀는 식사를 마치고 디저트 메뉴가 나오기를 기다렸다. 나 그 애랑 아주 친한 사이는 아니었지만 둘 모두와 친한 친구가 있어서 그 이후에도 가끔 어떤 자리에서 만나곤 했어. 얼굴을 마주할 때마다 그의 색깔이 점점 더 흐려진다는 걸 느꼈어.
그러다 어느 시점부터는 누구의 눈에도 특별한 미인이 아니었고 특별한 매력이지도 않았어. 머리도 많이 나빠진 것 같고 하는 이야기도 지루하고 생각하는 것도 평범하게 짝이 없는 거야. 27에 결혼했는데 남편은 관청의 엘리트로 척 보기에도 얄팍하고 재미없는 남자였어. 그런데 본인은 더는 미인이 아니고 매력적이지도 않고 사람들 눈에 끌지도 못한다는 사실을 이해 못하고 옛날처럼 여왕으로 행동하려는 거야. 그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기가 정말 답답하고 괴로웠어. 디저트 메뉴가 나오자 사라는 그것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결정을 내리자 메뉴를 덮고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친구들도 점차 그녀에게서 멀어졌어. 그의 모습을 보는 게 가슴 아팠기 때문이겠지? 아니, 정확히 말해 가슴이 아프기보다는 일종의 공포를 느꼈기 때문일 거야. 여자라면 누구나 많든 적든 품게 되는 두려움이겠지. 여자로서 가장 멋진 시기를 벌써 지나버렸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또는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과거와 똑같이 행동하다가 은밀히 남의 웃음거리가 되거나 따돌림 당하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 그의 경우는 그 정점이 다른 사람보다 빨리 온 거야. 그뿐이야. 그의 모든 자질은 10대에 봄의 정원처럼 활짝 꽃을 피우고 뽐내다가 그때가 지나자 갑자기 시들어 버렸어. 백발의 웨이터가 다가오자 사라는 레몬 수플레를 주문했다. 디저트를 빼놓지 않고 먹으면서 그녀가 이 정도로 아름다운 체형을 유지한다는데 스쿠르는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시로에 대해서는 구로시한테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사라는 말을 이었다. 설령 그 5명 그룹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공동체였다 해도 여자끼리가 아니면 이야기할 수 없는 게 반드시 있기 마련이야. 아오시가 말했듯이 그런 이야기는 여자들 세계에서 바깥으로 새어나가는 법이 없어. 여자란 말이 좀 많을지도 몰라. 그렇지만 어떤 비밀은 완벽하게 지켜져. 특히 남자에 대해서는. 그녀는 멀리 떨어져 있는 웨이터 쪽을 잠시 바라보았다. 레몬 수플레를 주문한 것을 후회하는 듯이 보였다. 다른 뭔가로 바꿔야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생각을 고쳐먹고 시선을 앞에 있는 스크루 쪽으로 돌렸다. 남자 셋 사이에서는 고백 같은 게 없었어.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없었어. 그럼 어떤 이야기를 했어? 사라가 물었다. 당시 우리는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을까? 스크루는 잠시 생각해 보았다. 그렇지만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았다.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 열심히 가슴을 열고 이야기를 나누었는데도 기억이 안 나. 이상하네. 그렇게 말하고 사라는 미소 지었다. 다음 달이면 지금 맡은 일도 일단락돼. 그게 정리되면 핀란드에 갈 생각이야. 윗사람한테는 벌써 말해두었고 휴가를 내는데도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아. 날짜가 정해지면 여행 스케줄을 짤 수 있을 거야. 비행기 티켓하고 호텔 예약 같은 것도. 고마워. 그녀는 컵을 들고 물을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컵 테두리를 손가락으로 더듬었다. 당신은 고등학교 시절에 어땠을까? 스쿨가 물었다. 난 별로 눈에 안 띄는 애였어. 핸드볼부 활동도 했고 예쁘지도 않고 성격도 썩 칭찬받을 만하지 않았어. 겸손이 아니고? 그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겸손은 아주 좋은 미덕일 수 있겠지만 나한테는 안 어울려. 정말 솔직하게 말해서 난 아주 눈에 안 띄는 존재였어. 학교라는 시스템에 별로 안 맞았던 것 같아. 선생님한테 귀여움 받은 적도 없고 후배들이 동경하지도 않았어. 남자친구는 그림자도 흔적도 찾아볼 수도 없고 끈질기게 도단하는 여드름 때문에 고민도 했지 뭐. 우엠의 CD를 전부 사 모았어. 어머니가 사다 준 촌스러운 흰색 면 속옷을 입었고
하지만 내게도 좋은 친구가 있었어. 둘 정도. 5명 그룹에서 친밀한 공동체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마음을 털어놓고 지내는 친구였어. 그 애들 덕에 피지 못한 10대의 날들을 어찌 넘어설 수 있었던 건지도 몰라. 그 친구들하고 지금도 만나?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은 우리도 사이좋은 친구야. 둘 다 결혼해서 아이가 있으니까. 자주는 못 만나도 가끔 식사도 같이 하고 3시간 정도는 쉬지 않고 떠들어대. 온갖 것들에 대해 뭐라고 할까? 아주 노골적으로. 웨이터가 레몬 스플레와 에스프레소를 가져왔다. 그녀는 열심히 먹었다. 아무래도 레몬 스플레를 선택한 것이 옳았던 듯하다. 스크루는 그녀의 모습에 에스프레소에서 피어오르는 김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지금 친구가 있어? 사라가 물었다. 지금 친구라 할 만한 상대는 없어. 나고야 시절에 4명만이 스크루에게 진정한 친구라 할 만한 존재였다. 그 다음으로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하이다가 거기에 가까운 존재였다. 그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친구가 없어서 외롭지 않아? 어떨까? 모르겠어. 만일 있다 해도 이런 거 저런 거 숨김없이 다 털어놓지 않을 것 같지만 사라는 웃었다. 여자한테는 그런 게 얼마쯤 필요한 거야. 물론 이런 거 저런 거 다 털어놓는 건 친구의 기능 중 일부일 뿐이어도. 물론이지. 그건 그렇고 스플레 한 입 안 먹을래? 정말 맛있거든. 아니, 사라가 마지막 한 입까지 다 먹어. 사라는 남은 스플레를 말끔히 먹어치운 다음 포크를 내려놓고 냅킨으로 입가를 조심스럽게 닦은 다음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나서 고개를 들고 테이블 너머로 똑바로 스크루를 바라보았다. 저 지금 자기 집에 가도 돼? 물론, 스크루는 말했다. 그리고 손을 들어 웨이터에게 계산을 부탁했다. 핸드볼 부였다고? 스크루는 물었다. 그 이야기는 하기 싫어 하고 사라가 말했다. 두 사람은 스크루의 방에서 서로 안았다. 다시 사라를 끌어안을 수 있게 된 것을, 그녀가 기회를 다시 한번 준 것을 스크루는 기쁘게 생각했다. 두 사람은 소파에서 서로의 몸을 애모하다가 침대로 갔다. 그녀는 민트 그린 원피스 안에 검정 레이스가 달린 작은 팬티를 입었다. 이것도 어머니가 사주신 거야? 스크루가 물었다. 바보. 사라는 웃었다. 내 손으로 산 거야. 당연히. 여드름도 없네. 당연하지. 그녀는 손을 뻗어 스크루의 딱딱해진 페니스를 다정하게 잡았다. 그러나 잠시 후 그녀 안으로 들어가려고 한 순간 그것은 충분한 강도를 잃고 말았다. 스크루로선 태어나서 처음 겪어보는 일이었다. 그것이 그를 당혹과 혼란 속으로 빠뜨렸다. 주위 모든 것이 묘하게 조용해졌다. 귀 안쪽이 찡 울리고 심장이 메마른 고통소리가 났다. 이런 걸 마음에 두면 안 돼. 사라는 그의 등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이대로 나를 꼭 안아줘. 그거면 되니까. 다른 생각은 하지 마. 모르겠어. 오늘은 늘 당신을 안는 생각밖에 하지 않았는데. 혹시 너무 기대를 많이 한 건지도 모르지. 그렇게 진지하게 나를 생각해 준다는 게 정말 기뻐. 두 사람은 그 후에도 침대에서 알몸으로 서로 끌어안고 시간을 들여 애무를 계속했지만 스크류는 다시 단단해지지 않았다. 이윽고 그녀가 돌아갈 시간이 찾아왔다. 두 사람은 말없이 옷을 입고 스크류는 그녀를 역까지 바래다 주었다. 걸으면서 제대로 하지 못한 데에 사과했다. 그런 건 아무래도 괜찮아. 정말로. 그러니까 마음에 두지 마. 사라는 상냥하게 말했다. 그리고 그의 손을 잡았다. 작고 따스한 손이었다. 무슨 말이든 해야만 했으나 말이 떠오르지 않았다. 그는 그냥 그렇게 사라의 손에서 전해오는 감촉을 확인했다. 아마 당혹스러웠을 거야. 나고야로 돌아와서 아주 오랜만에 옛 친구들을 만나 이야기하고 이런저런 일들이 단번에 밝혀지고 그래서 마음이 혼란스러워졌을지도 몰라. 아마도 자신이 느끼는 것으로 이상으로 심하게.
물론 혼란은 있을 것이다. 오랜 시간 닫혀있던 문이 열리고 지금까지 눈길을 돌려온 많은 사실들이 한꺼번에 그 속으로 세차게 밀려들었다. 도무지 상상도 하지 못한 사실들이, 그것들은 그의 내면에서 순서도 제자리도 찾지 못했다. 사라는 말했다. 자기 안에서 뭔가가 아직도 소화되지 않은 채 걸려져 있고 그 탓에 본래의 자연스러운 흐름이 막혀버린 거야. 어렴풋이 그런 게 느껴져. 스크류는 그녀가 한 말에 대해 생각했다. 내가 품은 의문이 이번 나고야행으로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다. 그런데 그런 말이야? 맞아, 그런 느낌이 들어. 그저 나의 감에 지나지 않지만. 사라는 심각한 표정으로 잠시 생각하다가 덧붙이듯이 말했다. 이번에 몇 가지 사실들이 밝혀진 덕분에 오히려 남은 공백이 더 큰 의미를 띠게 된 건지도 몰라. 스크류는 한숨을 내쉬었다. 난 열지 말아야 할 뚜껑을 열어버린 건지도 몰라. 사라가 말했다. 혹시 일시적으로 맞는 말인지도 모르겠어. 당분간 반작용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 하지만 적어도 해결을 향해 앞으로 한 걸음 내디뎠어. 그게 무엇보다 중요한 거야. 그대로 나아가면 필시 공백을 메울 올바른 조각을 찾을 수 있을 거야. 그렇지만 거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지도 몰라. 사라는 스크류의 손을 꼭 잡았다. 의외로 강한 힘이 느껴졌다. 서두를 필요는 없어. 천천히 시간을 들이는 편이 좋아. 내가 가장 알고 싶은 건 앞으로 나랑 오래오래 만날 마음이 있느냐는 거야. 물론 있어. 당신과 오래 같이 하고 싶어. 정말로? 거짓말 아니야. 스크류는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그럼 됐어. 아직 시간은 있고 나는 기다릴 수 있으니까. 일단 정리해야만 할 일이 나한테도 몇 가지 있고. 일단 정리해야만 할 일? 사라는 물음에는 대답하지 않고 수수께끼 같은 미소로 머금었다. 그리고 말했다. 가능한 한 빨리 핀란드로 가서 구로씨를 만나봐. 그리고 솔직하게 가슴을 열고 이야기해. 그녀는 분명히 뭔가 중요한 걸 가르쳐 줄 거야. 아주 중요한 걸. 그런 예감이 들어.